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절대 불용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DMZ를 방문한 숄츠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대면 양자회담을 열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일 협력이 완전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박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과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숨가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G7 정상회의를 하고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국과 독일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담에 앞서 슐츠 총리는 DMZ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교류 140주년이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양국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DMZ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 총리의 공식 방한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인데 DMZ를 방문한 건 숄츠 총리가 처음입니다. DMZ를 둘러본 숄츠 총리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e staatsballistische Raketen durch Nordkorea verstoßen nicht nur gegen das Völkerrecht, sondern sind auch eine Belastung für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Koreas, Japans und der gesamten Region. Deutschland verurteilt dieses unverantwortliche Handeln scharf. 양국 정상은 또 국방과 방산 협력을 위해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일본을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만남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인도적 물품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안보를 주제로 한 G7 확대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실은 세계지리 고등교과서 4종을 출간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한국이 6.25 전쟁 후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발전 모델에서 교육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핵 대응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새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3번째로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열린 프놈펜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2분 만에 종료된 약식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노력한 데 찬사를 보낸다며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제안을 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서 새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국 간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2시간에 걸친 친교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주 최국 정상인 기시다 총리는 4일간 이어진 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에 G7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1945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핵 군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데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이번 참배를 제안한 기시다 총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기시다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눈 뒤 위령비 앞에 나란히 섭니다. 함께 헌화를 하고선 15초 가까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후손 10명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기시다 총리도 목례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단 발언이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면서 공동 참배가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1970년 세워진 위령비엔 강제징용공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면면이 적혀 있는데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라며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의미도 담겼다고 했습니다.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말 위주였던 과거사 해결을 행동으로 실천한 거라며 반일과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바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번 G7 외교전에 대한 여야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셔틀 외교의 보고는 물론 강력한 한미일 공조를 이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던 여당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윤 대통령은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여야의 평가가 이제 다르긴 한데, 자, 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번 G7 정상회담 참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전에서 외교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뭐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별 GDP 순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위인데 그 앞에는 중국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 두 국가를 빼면 우리가 8번째가 되고 한때 G8으로 이 서방 7개국과 같이 이 국제 질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러시아는 우리 다음 11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G8이라고 물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초청까지 받고 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런 모습 윤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고요. 또 예. 우리는 이런 서방 선진 7개국 G7과 함께 북핵 대응에 있어서 엄청난 그들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또 다른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간의 뭐 스탠딩 회담처럼 된 것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건가요? 뭐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보이는 의전이나 이런 거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예. 일단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뭐 외교전을 뭐 분주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G7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보면 심리적 G8 에 들어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예. 좀 없어 보여요. 저번에도 핵공유 부분도 사실상 핵공유, 느낌적 느낌. 좀 이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교전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판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영국에서 이럴 때 이제 G7 무대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사실상 우리가 G8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실질적으로 가서 초청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가 얻어올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일본에 이제 또 가셨으니까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일본이 우리가 다 퍼줬는데 이번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뭔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뭐 과거사 부분을 진일보하는 행위에서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제징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에 조금이라도 진일보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어떤 우려라는 압박 여러 가지 좀 그런 성과들을 좀 얻어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심 어린 어떤 행보들을 하는 것들은 뭐 좋은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평가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본인들의 과거사, 본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정말 원폭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 강제징용이나 우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번 세 번째면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에서 2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양국 정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ユン大統領とは2ヶ月の間に3度目の会談であり、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このことは日韓
両国の関係において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예, 자 민주당에서는 좀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위롱비에 같이 참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그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번에 걸친 원폭 피해자다. 본인들은 피해를 받은 국가다. 이 입장을 강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99년에 한번 이 위령탑에 참배를 한 적은 있지만 한일 정상이 같이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역사 인식 또한 이 시대 조류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한일 간의 이 미래를 위한 어떤 관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일본의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 이제 핵폭탄, 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참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한일 양국이 앞으로의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대응을 같이 하겠다, 입장을 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그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우리가 GS로 생각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과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인 비살상 무기를 이제 지원하는 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도적 비살상 무기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 무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를 자극했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속에서는 뭐 국제 지원들이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께서 그냥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늘 제가 우려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미일이 삼축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또 러시아를 자극하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또 뭔가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의 눈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의 우려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쪽을 좀 더 자극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젤렌스키 여사는 방한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G8 그 외교 무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난 부분이 러시아를 뭐 크게 자극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G7에서 단합을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확실하게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또 그 감사 인사까지 받은 이것은 외교적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우려하시는 부분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살상 무기를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 없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그런 게 일단락됐다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전되는 내용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전황이 계속 뭐 확장이 되거나 러시아가 국제사회 요구에 맞추지 않은 어떤 다른 행위들을 계속 할 경우에는 또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살상무기 지원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방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와 정화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장윤정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전 방사선 전문가와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명이 일본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오염수의 발생에서부터 방류를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훑어볼 생각으로 있고요. 핵종에 대한 제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류와 관련돼서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전체 5박 6일 일정 가운데 실제 시찰 기간은 나흘. 도쿄전력과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찰단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도 무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IAEA의 시료 채취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를 가지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안정성 평가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와 관련한 초기 데이터 등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해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26일 귀국 후 시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시찰단 관련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정부 시찰단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교 문제라는 달리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이제 무산이 되고 정부 차원의 이제 시찰단만 가게 되면서 이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직접 시료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 일본에서 처리하는 그 오염수가 계속 똑같은 정도의 어떤 방사선 함유 이 부분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전제하에 IAEA에서 시찰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료를 가지고 있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또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염수의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우리도 그런 시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점을 하나 제가 짚어야 될 것 같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일단 출발하신 분들은 민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추후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밝힌 것을 예. 보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어떤 분석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국민들께 다시 설명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에 대한 시찰단의 입장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국민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뭐 문제지만 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못한다는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데요. 본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입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고 아주 세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시찰단을 보면 말 그대로 시찰입니다. 보고 관찰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료 채취도 없죠. 검사도 못하죠. 민간 전문가도 없죠. 심지어 취재도 안 됩니다. 뭐 하러 갑니까? 결국에는 이 일본이 G7 정상 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사케 드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냥 괜찮아 안전성을 확보한 거야 라는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주장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일본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안전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식수로는 쓰기가 좀 찝찝하면 농수나 공업용수로 본인들 땅에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오염수의 규모가 석촌호수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방류를 할까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주변의 해역에서요. 이미 방사성 이상의 기준치의 수산물과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일본이 서두르려고 그럴까? 이거를 우리는 왜 서둘러서 용인을 해줄까?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건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안 하면 제일 좋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선진 7개국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IAEA 차원, IAEA에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11개국 검증 트랙이 있고 4개국 검증 트랙이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지금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트랙에 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만 따로 단독으로 이 시찰단을 보내는 거 어떤 나라에게도 일본이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방류가 임박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를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일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오염수 문제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불안하다. 그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걸기하고 항상 항의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 다른 거는 뭐 좀 억지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민 먹거리입니다. 가장 인접했습니다. 제주, 부산, 포항. 여기에 다 오염수가 되면 우리가 직격을 맞습니다. 나머지는 좀 멀잖아요, 일본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강대국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말씀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추적 역할하는 글로벌 국가로 부상했으면 이 정도 주장이 안 될까요?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왜 서두르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보고 지켜보자라는 것들이 국민이 우선이죠. 일본의 국익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런 주장하고 아니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검증 활동, 시찰단을 보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저해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해류가요. 일본에서 방류를 하면 태평양으로 먼저 가요.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리적으로야 가깝지만 일본 큰 섬들이 막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인접해서 이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일단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에요.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제 얘기는 뭐냐면 방류 안 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적어도 외교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평가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찰단은 가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가는데 그 내용 자체를 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과학적으로 뭐 실효도 채취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건데 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박은 된다. 근데 예를 들면 도쿄전력이 지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인근에 있는 수산 어민들한테 4조 4천억을 풀어요. 보상금 차원에서. 뭐 떳떳한데 왜 풀어요? 그럼 심지어 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우려가 있으니 뭐 그런 어떤 보상책이라도 일본이 내놓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아예 뭐 막을 수는 없다고 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의 이제 논쟁이 뜨거운 만큼 이 오염수 시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여야 사이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확인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이번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슈로 길거리 집회를 여는 것은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압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바로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뭐 이 장외투쟁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의 투쟁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사건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저희 당에서 볼 때도 갑자기 또 이게 장외투쟁, 이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밖으로 나가서 국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뭐 대변인들의 논평이 요새 좀 단어 선택이 세긴 한데 지금 이 시찰단을 보고 뭐 유람을 간다더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찰단장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와 차림새와 여러 가지 각오, 표정 어디서 그것을 유람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성과 그리고 결과,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좀 미흡할 것 같다. 지금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겠는데 너무 과한 표현을 하니까 그 주장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좀 수위를 좀 낮춰주셨으면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야 모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굳이 장외투쟁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외투쟁이 필요하죠. 뭐 다른 거는 뭐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보지만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여야 부분에서 장 내에서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아직은 방류할 때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방류를 한다면 조금 더 시찰단 부분들이 과학적이고 일본한테 조금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실효 채취도 하고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서 좀 여러 차례 가서 좀 보고 나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안전, 특히 입으로 들어가는 안전에 대해서는 과할 만큼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당에서는 이 장외투쟁 자체가 김남국 돈봉투 이 건을 덮기 위한 것이다. 그 자체가 저는 또 정쟁 같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 건이나 돈봉투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장외투쟁 한다고 그게 검찰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그냥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당도요 그냥 국민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중국발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전국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전망되는데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지금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거리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시작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10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황사가 유입된 중부지방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인 매우 나쁨 단계를 크게 넘어서 291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황사 관측 일수는 서울 기준 17회로 최근 20년 중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황사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에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중국의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황사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황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친 뒤에 내일 오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 올라 더위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한 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3층에 있던 고시원까지 번져 이재민 16명은 임시 숙소로 옮긴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외부 창고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같은 이념 편향 논란과 최근 있었던 계엄군 시점 5.18 기념사진 게재 논란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습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입장을 하지 못한 관중들이 경기장 출입구로 몰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곳곳에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티셔츠를 벗어 연신 부채질을 하고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선수들도 쓰러진 관중을 옮깁니다. Al principio pensábamos que era sobre el fuego que habían prendido los de la Alianza, la afición de Alianza, pero en realidad lo que se había tratado era tipo una avalancha de personas en la entrada.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축구 경기장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작 뒤에도 입장하지 못한 축구팬 수백여 명이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문이 부서지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Hubo una avalancha, el portón no botaron. Lastimosamente habían niños, ancianos. Ellos fueron los perjudicados. Si vos ves, hay gente que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위조 티켓이 판매돼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Partido, algunos aficionados quisieron abrir el portón y cuando lo abre ya se genera una turba. 살바도르 축구연맹은 모든 국가 수준의 축구 경기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주장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대량 거래를 했던 이제 코인, 클레이 코인이라고의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주장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하고 클레이페이를 교환을 했어요. 네. 그런데 클레이페이가 어떤 코인인가 봤더니 2022년 1월 19일 날 출시한 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된 2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작년 2월 15일이면 언제입니까? 대선 한 20일 정도 전, 예.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이 36억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인 것도 이상하고, 예.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15억을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아끼는 사람이었고, 국회에서 3, 4천 원짜리 밥 먹은 사람이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학 다닐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상까지 받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적이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그 대상이나 시기나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비상식적인 걸 넘어서 몰상식적인 거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금 세탁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종류의 그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40여 가지 종류를 그렇게 거래했다라고 했는데 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레이페이 관련해가지고는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그 큰 금액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로 그 의심이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일고 있는 의혹이 내부 정보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일단 워낙 이례적 거리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소위 말하는 잡코인 40개 정도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클레이페이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코인 전문가도 너무 이례적인 거래여서 어떤 문제가 있다. 혹시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인 거는 맞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클레이페이를 통해서는 손실이 났거든요. 자금 세탁 목적이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자금 세탁 목적까지 가려면 위믹스나 클레이페이 관련된 모든 거래상에서
완벽한 하나의 범죄 행위를 공모해서 관련자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런 목적이었다면 수사를 통해서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혹이 무조건적으로 확대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 보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뭐 수사를 통한 확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상 거래니까 그야말로 실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상, 다시 말해서 전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 검사나 수사관들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신종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영장을 2번이나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뒤늦게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 이른바 콜드월렛과 관련된 기록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김남국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빨리 그 수사력을 집중해가지고 그 밝혀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바꾼 시점이 대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대선 정치 자금이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는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초기 해명했던 바를 그대로 따라가서 수사하면 바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초 8천만 원 정도를 2016년에 이더리움 투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에서 나온 그 매도 수익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거기에서 위믹스 코인 투자를 통해서 생긴 실질 이익이 지금 클레이파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대선 자금으로 보려면 그 과정에서 현금화되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래 흐름상은 상당액, 그러니까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이 현금화됐다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과 가정들을 가지고 또 시기가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추정일 뿐이고요. 실제 대선 자금을 쓰려고 했으면 어느 시점에서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이게 실제 뭐 보이지 않는 흐름을 통해서 정치자금 흐름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초기 자금 형성도 그렇고 거래 과정에서 일정 시점에서 현금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된 바도 없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정, 이례적인 거래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역시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2단계에서 대선 자금 의혹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이 콜드월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콜드월렛을 이용해서 돈을 뭐 넣고 빼고 했다면 검찰이 이걸 발견하기가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월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계좌와 번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핫월렛하고 콜드월렛이 있는데 이걸 비유하면 핫월렛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거고 콜드월렛은 이른바 수기통장. 옛날에는 수기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가상 자산은 전자석 자산이기 때문에 콜드월렛도 USB 같은 데다가 그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계좌를. 그렇기 때문에 USB 자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USB 자체를 확보한 건 아니에요.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그 중앙 서버에서 콜드월렛으로 거래한 내역이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수기통장 가지고 은행 창구 가면은 은행에 그 기록이 남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 USB를 콜드월렛을 폐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 USB에 그 콜드월렛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억이 들어있을지 50억이 들어있을지 100억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폐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USB 실물 자체, 콜드월렛 자체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숨기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 코인 농간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사에서 뭐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보고를 제가 정확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메이드 측 최근 3년 동안 국회를 최소 14차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입법 로비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사후에 김남국 의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입법 로비 의혹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대선 시점 전후에서는 P2E의 어떤 제도화에 대한 그 입법 요구는 광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 그 대선 캠프에 계속적으로 그 P2E 관련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해서 김남국 의원 내지는 민주당 쪽의 어떤 로비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말씀하시듯이 지난 대선 때 본인에게도 이제 이런 제안 요구가 있었고 다만 긍정적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 그런데 이제 사행성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약 단계에서는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는 것뿐이거든요. P2E 관련돼서는 입법 그게 로비라고 하면 로비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 사업 활성화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목적하에 여러 가지 그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문제로만 보는 거는 좀 뭐 여러 가지 해석상 좀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P2E 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뭐 대선 때 검토됐던 게 각 당에서 또 검토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로비로 해서 이제 실제 불법 정치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각 업계에서 국회를 찾아서 입법 관련해서 뭐 의견을 낸다거나 한 것은 상당히 이제 합법적인 내용이긴 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뭐 금품이 오갔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 로비가 되는 건데 네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아무 다른 의원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해 충돌에 반해 가지고 이해 충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뇌물죄 정치자금법 그렇죠. 위반죄.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 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의정농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의원직 제명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기 때문에요.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실제 제명사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국회 윤리 규칙에 위반되거나 품위유지 위반 정도를 가지고 제명사에 이르는지에 대한 것은 윤리특위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국회 절차가 진행 중인 김남국 의원을 제명 절차를 뭐 하라 이런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적극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국민 감정에 역행하는 부분이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당연히 제명 요구를 국회에서 뭐 마다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남국을 제명하라는 요구는 국회법 절차상에도 맞지 않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검찰이 찾아내야지 이게 유죄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게 필요하고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거든요. 여태까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위믹스 자금 수십억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출처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숨겼다고요. 마치 주식판 정당한 자금을 통해서 한 것처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옹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옹호할까? 왜냐하면 지금 코인을 받은 사람, 코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한 사람은 김남국 의원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 왜냐하면 위믹스 코인이 7천만 개가 뿌려졌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유가가 떨어지면서 여객기 유류 할증료도 인하가 됐습니다. 올 여름 휴가에 4인 가족이 뉴욕 여행을 갈 경우 항공권 가격이 1년 전보다 최소 120만 원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충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5월보다 한 단계 내려간 7단계가 적용됩니다. 유류 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 부과하는 비용으로 총 33단계로 나뉩니다. 비싼 유류 할증료는 그동안 해외여행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좀 옛날엔 한 2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거를 한 번뿐이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난해 여름 22단계까지 올랐던 유류 할증료가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다 4월엔 10단계, 다음 달엔 7단계까지 내려온 겁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중 가장 긴 애틀란타, 뉴욕 등의 노선의 경우 1년 전보다 편도 17만 원 정도 저렴해졌는데 4인 가족이 뉴욕을 다녀올 경우 120만 원 정도 덜 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항공업계가 좌석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항공권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은 올여름 항공권이 연초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최근 항공권 가격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도 다소 내릴 전망이어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유류 할증료가 내려간 거는 유가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항공권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공 운임료의 유류 할증료 그리고 그렇죠. 세금이 더해져서 결정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 유류 할증료가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 할증료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 항공유 값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예. 1갤런당 이제 150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33단계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 8월만 해도 그때가 유가가 한창 고공행진을 했을 때죠. 이때는 22단계의 이제 가격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6월 항공 유류 할증료는 7단계로 무려 15단계나 내려오게 예. 됐습니다. 네, 항공사마다 가격도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유류 할증료가 이제 단계는 그렇게 정해지지만 사실은 항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내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항공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차이가 없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몇만 원 정도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결국 뭐 유류 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권 가격이 이제 네. 떨어진다는 건데, 그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사실 뭐 유류 할증료가 낮아지면 멀리 가는 비행기가 좀 더 싸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거리 항공권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뚜렷한 거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인데요. 이 유류 할증료도 항공료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지만 항공 운임료가 사실은 이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근거리 위주로 먼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예. 항공사 측에서도 이 근거리 위주로 공급을 좌석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급이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 근거리 노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항공편 값이 더 빨리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점차 미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거리 노선들도 가격이 앞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앞으로는 이제 하락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미국과 유럽도 이제 장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 아직까지도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항공사 측에서도 공격적으로 이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2019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항공편을 증편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항공사가 원할 때마다 증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 상대 국가의 뭐 방역 사정이라든지 그렇겠죠. 국가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수요가 충분히 회복된다는 그런 이제 보장이 돼야지 결국에는 항공사들도 증편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이제 원거리 이제 노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공급도 점차 활발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공급이 좀 늘어나고 국제선이나 뭐 이렇게 장거리 노선이 항공권 가격이 이제 예전처럼 떨어질 시점은 언제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연말 내지 이제 내년 정도까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항공사들이 공급하는 그 좌석의 수가 한 2천만 석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2019년만 해도 1년 전체로 봤을 때 공급 좌석은 9,300만 석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한 3배 정도로 하면 1년치 좌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 이제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해서는 6천만 좌석 정도 되니까 여전히 2019년 수준의 한 7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를 한 90% 내지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항공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같은 거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는 돼야지 예년 가격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저렴한 항공권 구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항공권도 사실은 이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날 도착하는 편이 좀 다른 편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을 조정하시기가 편하다면 이렇게 요일별로 좀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유편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그렇죠.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 할인 코드 같은 것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류장 할증료가 내려가서 이제 비행기 값이 싸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구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구입했던 사람들도 지금 유류 할증료 내려가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구입했던 경우 미리 예약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예, 미리 예약했던 경우는 유류 할증료가 적용이 되는 아마도 만약에 유류 할증료 굉장히 많이 내려갔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비행기 티켓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는 조정이 되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항공편일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 수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여행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6월 달을 이제 2023년 이제 여행 가는 달로 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숙박이나 아니면 여행 상품과 결합된 KTX는 최대 이제 50%까지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권 1인당 이제 5만 원 선에서 숙박권도 지급을 하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자주 이용하셔가지고 국내 여행에도 좀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멍때리기 대회가 한강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아 예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는데요. 시민들이 멍때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동상처럼 앉아있는 참가자. 웃음기가 사라진 모습이 숙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예 잠옷을 입고 참가한 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난 지 이제 딱 반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을 주고 싶어가지고. 관중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던 국민 가수도 오늘만큼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멍 때리기에 열중합니다. 녹화할 때도 너무 항상 멍 때려가지고 카메라 안 잡히곤 했는데 그걸 계기로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멍 때리기 1시간째인데 자꾸만 웃음이 나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 멍 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6회째를 맞는 멍 때리기 대회는 갈수록 인기가 더해져 3천여 팀이 예선에 참가해 70팀만 본선에 올랐습니다. 우승자는 90분 동안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로 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멍 때리기를 하면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의 상태 역시 명상할 때와 유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이나 자기 기억이나 그동안 했었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넉나간 듯이 잡념을 없애는 멍 때리기가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관리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화려한 연등 행렬이 서울 종로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사진기자가 그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어둠이 깔리자 연등 행렬이 종로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등불이 서울 도심을 화려하게 비췄는데요. 연등 행렬에는 전국의 총 60개 단체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축소됐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건 4년 만입니다. 네, 이렇게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연등과 함께 등장한 조형물 중에도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린 대규모 연등 행렬답게 대규모 조형물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종로 보신각 앞으로 웅장한 거북선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화 캐릭터죠. 스누피 주인공들로 만든 연등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울에 왔다가 우연히 연등 행렬을 보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관광객은 내일 한국을 떠나는데 이 퍼레이드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말처럼 한국에서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21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높겠고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앞으로 25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